피해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스토킹했다는 거 맞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받으려는 생각이 없죠. 자기 자신의 생각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보호 장치들도 분명히 필요하겠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인권 침해가 있기는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도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게 맞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동등하지 않나. 한두 번 전화하면 스토킹이라는 어떤 죄로 되니까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심지어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모든 것이 여성 중심으로 된 것에서 그게 조금 남성적으로 법장을 좀 완화시키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억울한 남성이 없도록 그것을 좀 개편해서 잘 되어져야. 팬분이 이제 계속 방송 촬영하는 거 보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띵동 누르고 도망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처벌받게 해야죠. 이슈K 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좀 더 빨리 통과됐다면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과연 무엇이고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는 있을지 임미정 전주 여성의 전화 대표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변호사님, 예. 스토킹 처벌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가요? 이제 스토킹이라는 건 저희가 문헌적인 의미로는 이제 몰래 쫓아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에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다음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 심음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나오는 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뭐 문자를 보는 행위, 물건을 두는 행위, 네.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 경우에 있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사실 이 법의 내용입니다. 네. 임 대표님, 그런데 이 법이 2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뭐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는 어떤 사회적 시선 그게 가장 주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를 보자면 스토킹 범죄의 99%가 피해자가 여성이고요. 가해자의 98%가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 전체의 둔감한 시선, 그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어도 최근 이제 노원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 예.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뭐 시행일이 이 공포 6개월이니까 아마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 이제 우리의 어떠한 그 형사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소급 입법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급돼서 처벌되지 않고 이 사건의 그 김태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훨씬 더 주간 범죄로 처벌을 받는 거니까 크게 그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 법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법 시행이 아직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허점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점들이 좀 문제인가요? 네,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갖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그 불벌 조항이죠. 그거를 여성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이게 스토킹이 대부분이니까 여성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왔었는데 여전히 존속시켜가지고 그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어떤 구성 요건 자체도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도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법에도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같은 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이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뭔가요? 먼저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뭐 좀 독특한 우리나라 외에 몇 국가가 없을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는 많이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그냥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소추권이 없는 거예요. 기소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반의사 불벌 친고죄는 이제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강간죄였죠. 이제 그 강간죄는 폐지됐으니까 뭐 친고죄는 별도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어떤 법률에 규정이 돼 있냐면 근로기준법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제 사업주를 고소를 하거나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니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정도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도 규정이 돼 있죠. 반의사 불벌죄가 왜 규정이 돼 있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 형벌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가 나쁜 짓 했으니까 다 처벌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해결책은 국가 형벌권이라는 건 좀 최후 보충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가벼운 범죄, 뭐 폭행 같은 경우에 뭐 둘이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굳이 나서지 않겠다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스토킹 범죄도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고 지금까지 이걸 범죄화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었어요. 다만 스토킹 범죄한 위험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때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거나 뭐 물건만 보낸 행위까지 처벌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평온한 평화적 해결도 가능하게끔 뭐 놔뒀다고 보여집니다. 처벌 행위가 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기본적으로 가벌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조항은 없나요, 혹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속적 반복적 행위의 요건으로 넣은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뭐 문제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 쫓아다니는 행위인 건데 단순히 뭐 1회 내가 오지 마세요 했는데 1회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걸 처벌을 해야 되냐 사실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처벌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속적 반복성의 어떠한 요건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만 스토킹을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 반복적 요소가 이 스토킹의 어떤 범죄를 규정하는데 전 중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직접 스토킹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물건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내는 거 이런 거는 좀 범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또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나 아니면 피해자와 같이 사는 어떤 동거인이 같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거 역시 좀 처벌이 가능한지 뭐 이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스토킹
처벌법상의 행위에 있어서 물건을 두는 행위에는 제3자를 시키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이제 내가 직접 안 두더라도 택배로 보내면은 사실은 제가 책임이 되는 거지 택배 기사가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제3자가 두는 경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입법이 시작된 거고 이제 아직 어떠한 해석을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제 생각엔 그 가족은 피해자 외가 아니라 사실 가족도 피해자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피해자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점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임 대표님, 이제 이렇게 허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좀 방법이 있을까요? 보완책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게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든지 목적 조항 자체가 그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인권 보장이라든지 평화로운 사생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이런 식으로 목적 조항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개정을 촉구하는 어떤 운동을 좀 해나가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달리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어떤 지원책 사실은 피해자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저희 사례에서도 내담자분께서는 집 밖으로 외출 자체를 못 하실 정도로 공포에 시달리시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사례에서 보고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피해 상담이 좀 많죠? 그러니까는 경찰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1,545건 이 정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스토킹도 그렇고 신고율은 신고 자체 건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신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호소한다 한들 그게 실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참아야 되는 개인의 문제로 그냥 인식하고 그냥 상담 자체를 별로 하지 않고 신고 자체는 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별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완할 대책? 사실 이제 저는 요 스토킹 범죄가 지금 제정이 된 거에 대한 의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게 왜 안 됐냐 살펴보면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우리 형사의 대원칙엔 죄형 법정주의에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유해가 발생하지 않은 어떤 예비적인 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좀 어렵다고 벌써 법률 명확성이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게 어떠한 특정되지 않은 주관적인 되게 주관적 공포심이나 이런 주관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에게 굉장히 자의적인 어떠한 처벌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저는 굉장히 큰 이번 법의 의의는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게 범죄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걸 처벌을 위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여튼 긴급조치, 응급조치 같이 누군가에 널 접근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경찰관에게 어떠한 그런 권한도 주고 의무와 책임도 주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두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었죠. 스토킹이라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의 어떠한 과태료에 불과하니까 소극적이었지만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